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상가 건물은 내 오빠 줄 거니까 너는 꿈도 꾸지 마라. 시큼한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병실 안. 산소호흡기를 낀 채 겨우 숨을 몰아쉬던 엄마가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엄마의 눈빛은 아들 걱정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올해 62이 된 영희 씨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따뜻한 물수건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툭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지요. 평생을 식당 불판을 닦으며 사느라 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진 손을 보며 영희 씨는 억지로 솟구치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암 진단받고 2년 동안 이 좁은 병실에서 똥오줌 받아내며 살았어. 오빠가 엄마 병원비 한번 보탠 적 있어? 올케가 엄마 좋아하는 단팥죽 한 그릇 사온 적 있냐고. 영희 씨의 목소리가 덜덜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노모는 딸의 젖은 눈동자를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그저 벽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힘겹게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다. 대를 이을 장손인데 내가 이해해야지. 내 오빠 지금 사업 망해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너는 시집가서 잘 살면서 그것까지 탐을 내냐.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시집가서 잘 살기는커녕 영희 씨 역시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하루 12시간씩 고된 몸을 이끌고 겨우 입에 풀칠하는 처지였습니다. 그 힘든 와중에도 밤마다 병원에 와서 노모의 마른 다리를 주무르고 욕창이 생길까봐 밤새 잠 한숨 못 자며 몸을 돌려 눕힌 게 누구였는데 엄마 입으로 들어가는 비급여 암약값을 대느라 자식들 몰래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해가며 버틴 게 누구였는데 엄마에게 딸은 그저 당연하게 부려먹는 존재였고 평생 사고만 치며 엄마 돈을 갈취해간 아들은 애틋해서 가슴이 아린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날 있지 않나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남보다 더 잔인하게 내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날 말입니다. 부모 마음은 다 똑같다지만 왜 어떤 자식에게는 끝없는 사랑을 주고 어떤 자식에게는 끝없는 희생만을 강요하는 걸까요? 늙는다는 건 참 서러운 일이라지만 영애 씨에게는 엄마 밑에서 딸로 사는 세월이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서글픈 벌이었습니다. 노모는 이내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를 부르라며 영희 씨를 다그쳤습니다. 시골에 남은 3층짜리 상가 건물을 전부 오빠의 이름으로 넘긴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희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서러움 속에서도 엄마의 뜻대로 변호사를 불러 전화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유언장 작성이 끝난 그날 밤 병실 문이 덜컥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되셨대? 병실 문을 요란하게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영희 씨의 오빠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민망할 정도로 가벼운 빈손이었습니다. 그저 올케가 걸친 화려한 옷자락에서 진한 백화점 향수 냄새가 병실 안을 가득 채울 뿐이었습니다.
2년 동안 간병할 때는 전화 한 통 없던 인간들이 엄마가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진우 씨가 어머니 걱정에 밤마다 잠을 못 자요.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사업만 대박 나면 어머니 최고급 요양병원으로 모실 테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올케는 영애 씨가 앉아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은근슬쩍 밀쳐내며 노모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딸에게 차갑기만 했던 노모의 얼굴에 순간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다. 내 새끼. 밥은 먹고 다니냐? 노모는 아들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영희 씨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오빠는 병실 구석에 서 있는 영희 씨를 힐끗 보더니 무심하게 턱짓을 했습니다. 야, 영희, 너 마침 잘 만났다. 엄마가 시골집 월세 나오는 거랑 노령연금 들어오는 통장 내가 관리했지? 그거 다 정산해서 오늘 내 통장으로 보내라. 그리고 엄마 이번 달 병원비 밀린 거 원무과에서 문자 왔던데 내가 나가서 결제 좀 해라. 우리 지금 지갑을 두고 와서 그래.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영희 씨의 전 재산을 털어 병원비를 대고 있는 판국에 고작 몇십만 원 나오는 월세까지 내놓으라니요. 오빠, 엄마 연금이랑 월세 합쳐봐야 얼마 안 돼. 그걸로 엄마 기저귀 사고 영양제 사느라 진작에 다 썼어. 그리고 병원비 밀린 거 이번엔 오빠가 좀 내면 안 돼? 나 이제 진짜 나올 돈이 없어. 영애 씨가 참다 못해 억울함을 토로하자 올케가 대뜸 눈을 치켜뜨며 얄밉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아가씨는 자식 아니에요? 딸년이 친정엄마 병원비 좀 내는 게 그렇게 아까워서 오빠 부부 오자마자 돈돈거려요? 우리가 여기 놀러 온 줄 알아? 돈 몇 푼 가지고 유세 떨 거면 간병하지 마세요. 가족이라 더 아픈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남이면 이토록 비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빠라는 인간은 아내의 얄미운 말대꾸를 보며 그저 묵인할 뿐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노모가 침대를 탁탁 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시끄럽다. 영희, 너는 왜 애들 오자마자 분란을 일으키냐? 돈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알아서 해야지. 어디 사업하는 내 오빠 주머니를 털려고 들어. 노모의 불호령에 병실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영희 씨는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어 지갑을 챙겨 복도로 뛰쳐나왔습니다. 차가운 병원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오빠 부부는 전혀 몰랐습니다. 영애 씨가 왜 군소리 없이 그 병원비를 마지막까지 결제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탐내던 엄마의 시골 상가 건물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사흘 뒤 노모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여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으니 가족들을 다 부르라고 했습니다. 영희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급하게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번을 눌러도 오빠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올케 역시 전화를 받지 않다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겨우 봤더니 지금 중요한 모임 중이라 끝나고 가겠다는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노모의 임종을 지킨 것은 평생 구박만 받던 딸 영희 씨 홀로였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던 단팥죽 사왔는데 왜 눈을 안 떠? 영희 씨는 차갑게 식어가는 노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나간 세월에 대한 회한과 서글픈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록 자신을 차별하고 모질게 대했던 엄마였지만 막상 떠나보내려 하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것처럼 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엄마, 다음 생에는 우리 엄마 딸 말고 그냥 아는 사람으로 만나자. 그래서 나 차별하지 말고 그냥 따뜻하게 한 번만 안아줘. 영애 씨의 눈물이 노모의 마른 뺨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심장박동 그래프가 평평해졌습니다. 노모는 마지막 순간 눈가에 작은 눈물 한 방울을 매단 채 그렇게 세월의 뒤안길로 떠나갔습니다. 의사의 사망 선고가 내려지고 영희 씨가 정신없이 장례식장을 수소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노모가 숨을 거둔 지 무려 3시간이 지나서야 오빠 부부가 헐레벌떡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오빠는 슬퍼하는 기색도 없이 다짜고짜 영희 씨의 가방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엄마 유언장 어디 있어? 엄마가 서랍에 넣어둔 서류랑 통장 다 어디 갔냐고. 어머니의 시신이 채 식기도 전에 돈 몇 푼에 눈이 돌아간 오빠 부부를 보며 영희 씨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란 이토록 무섭고도 치사한 것이었습니다. 오빠 올게. 엄마 장례식부터 치르는 게 먼저잖아. 유언장이든 뭐든 장례식 끝나고 얘기해. 영애 씨가 목이 맨 목소리로 말하자 오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례식? 돈 들어갈 일이 천지인데 유산 확인도 안 하고 무슨 장례식을 치러. 내가 병원비 다 냈으니까 장례식 비용도 내가 대든가.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는 오빠 부부의 태도에 영희 씨는 아랫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장례식 첫날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올케가 영애 씨의 옆으로 다가와 차가운 눈빛으로 속삭인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이 이기적인 자식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할 충격적인 우편물 한 장이 배달됩니다. 어디서 딸년이 뻔뻔하게 상주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 얼른 그 앞치마 벗고 저기 뒤에 가서 음식이나 날라.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향불이 채 꺼지기도 전이었습니다. 올케는 조문객들이 보는 앞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메고 있던 상복 앞치마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순간 중심을 잃고 장례식장의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친척들이 깜짝 놀라 수군거렸지만 팔에 상주 완장을 찬 오빠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먼 산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 얄미운 목소리로
나를 쏘아붙였습니다. 너 엄마가 남긴 유언장 분명히 들었지? 시골 상가 건물 내 앞으로 주신다고 엄마가 도장까지 찍으셨어. 너한테는 단 한 푼도 안 간다고 엄마가 똑똑히 말씀하셨단 말이다. 그런데 무슨 염치로 여기 앉아서 조의금을 가로채려고 들어? 당장 안 비켜?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몇백만 원이 밀렸을 때는 연락도 안 받던 인간들이 장례식장 입구에 들어오는 조의금 통을 보더니 눈이 뒤집힌 것이었습니다. 조의금마저 딸이 가로챌까봐 장례식 첫날부터 대놓고 눈치를 주며 따돌리는 오빠 부부의 모습은 참 치사하고도 야속했습니다. 올케는 조문객들이 부조함에 봉투를 넣을 때마다 슬쩍 다가가 액수를 확인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리고는 내 등 뒤에서 들으라는 듯 오빠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고모부네가 50만 원이나 냈어. 이따 장례식 비용 정산하고 남은 돈으로 당신 사업 자금에 보태면 되겠다. 엄마의 시골 상가 건물도 다음 주에 바로 매물로 내놓자. 가장 슬퍼해야 할 장례식장이 돈 몇 푼 때문에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로 가득 차는 모습을 보며 내 가슴은 피멍을 넘어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고개를 들어 영정사진 속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잘난 아들놈만 흐뭇하게 바라보듯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끝까지 나한테 이래야 했어? 내가 엄마한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죽어서까지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이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오빠 부부는 그저 돈 생각에 싱글벙글하며 조문객들에게 가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동생을 돈벌이의 방해꾼 취급하며 쫓아내려 한 이 행동이 자신들의 목을 죄어오는 가장 날카로운 밧줄이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그 추잡한 돈 계산이 가득한 장례식장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상복을 벗어 내려놓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뒤에서 올케가 아가씨 어디 가냐고 째려보았지만 대꾸도 하지 않고 장례식장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을 짓누르던 서러움이 가라앉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가방 속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꼭 쥐었습니다. 서류 안에는 엄마의 유언장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나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아들만 감싸고 도는 엄마 밑에서 자라며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이미 3년 전부터 모든 것을 조용히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오빠가 사업한답시고 엄마 명의의 시골 상가를 담보 잡아 사채까지 끌어쓰려 했을 때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엄마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을 때 내 전 재산과 남편의 사별금까지 털어 그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그때 나는 엄마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매매 형식으로 그 상가 건물의 명의를 내 이름으로 이전해 놓았던 것입니다. 엄마가 법적으로 유언장을 100번을 쓰고 도장을 찍었어도 이미 3년 전에 딸의 명의로
합법적인 거래가 끝난 건물은 아들에게 넘어갈 수가 없는 법이었습니다.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악한 마음으로 남의 것을 탐내는 인간들은 정작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마련이지요. 내 입가에 차갑고 고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나를 옥죄던 차별과 서러움이라는 사슬을 마침내 내 손으로 끊어냈다는 깊은 안도감의 미소였습니다. 오빠, 올게. 당신들이 그렇게 탐내던 엄마의 유산이 결국 당신들을 무너뜨리는 덫이 될 거야. 어디 마음껏 그 장례식장에서 조의금 세면서 행복해해봐. 나는 미련 없이 장례식장 주차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엄마에 대한 마음의 빚도 자식으로서의 도리도 마지막 병원비를 내는 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나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예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장례식 끝나자마자 바로 그쪽으로 서류 발송하시면 됩니다. 그 시각 오빠 부부는 엄마의 상가, 건물이 이제 곧 자신들 차지가 될 거라 믿으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이미 동생의 명의로 넘어간 지 오래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빠 부부는 짐을 싸서 시골에 있는 엄마의 옛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들어온 부조금으로 밀린 이자를 대충 갚고 나니 이제 남은 상가 건물만 팔면 인생이 활짝 필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올케는 시골집 안방의 대자로 누워 오빠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그 상가 건물이 지금 시세로 최소 5억은 한대잖아. 그거 파는 대로 서울에 아파트 알아봅시다. 그동안 돈 없다고 우리 무시하던 인간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오빠 역시 신이 나서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꺼내 마시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엄마가 결국엔 장손인 나를 챙겨주신 거야. 영희 그녀는 평생 엄마한테 그렇게 지극정성을 떨더니 결국 빈손으로 쫓겨난 꼴 좀 봐라. 역시 딸려는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니까.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처럼 웃어댔습니다. 그동안 진 빚 때문에 매일 밤 독촉 전화에 시달리던 지옥 같은 날들이 이제는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 자신들의 인생을 구원해줄 동아줄이라 굳게 믿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살다 보면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다가 제 발등을 찍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인데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자신들은 행복할 거라 믿는 그 오만함이 참 가소롭기까지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오빠는 상가를 매물로 내놓기 위해 기세등등하게 동네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올케 역시 새로 살 아파트 카탈로그를 뒤지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빠는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가며 사장에게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우리 어머니 상가 건물 이번에 매물로 내놓으려고 왔습니다. 제일 비싸게 쳐주는 사람으로 빨리 좀 알아봐 주세요. 부동산 사장은 오빠의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라? 진우 씨 아니세요?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만 그 상가 건물을 진우 씨가 무슨 수로 내놓는다는 겁니까? 오빠는 인상을 쓰며 주머니에서
엄마의 유언장 복사본을 꺼내 탁자에 탁 쳤습니다. 무슨 수라니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물려주신다고 유언장까지 쓰셨습니다. 여기 도장 찍힌 거 안 보이세요? 그러자 부동산 사장은 혀를 쯧쯧 차며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오빠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 서류를 확인한 오빠의 얼굴이 순간 핏기가 싹 가시며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립니까? 이 건물이 내 건물이 아니라니요. 우리 엄마 유언장이 여기 똑똑히 살아있는데 사장님 지금 나랑 장난합니까? 오빠는 얼굴을 붉히며 부동산 탁자를 쾅쾅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사장은 귀찮다는 듯이 등기부등본 한 장을 오빠의 코앞에 던졌습니다. 진우 씨,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유언장이 100장이 있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이 건물 주인, 이미 3년 전에 진우 씨 동생인 영애 씨 이름으로 싹 바뀌어 있으니까요.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란에는 오빠의 이름이 아니라 평생 구박만 받던 동생 영애 씨의 이름이 굵은 글씨로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3년 전 매매. 오빠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오빠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상가 건물을 팔아서 수억 원의 빚을 갚고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를 사서 떵떵거리며 살겠다던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동산을 뛰쳐나온 오빠는 헐레벌떡 시골집으로 돌아가 올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파트 카탈로그를 보며 웃고 있던 올케는 등기부등본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말이 돼? 그 기생충 같은 기집애가 어머니를 협박해서 명의를 가로챈 게 분명해. 어쩐지 장례식장에서 순순히 물러난다 했더니 뒤로 이런 끔찍한 짓을 꾸미고 있었던 거야. 여보, 당장 그 가시나 가게로 찾아갑시다. 경찰에 신고하든 멱살을 잡든 당장 우리 건물 내놓으라고 해야지. 이대로 뺏길 순 없어. 여러분, 참 인간의 마음이란 간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는 평생 어머니에게 효도 한 번 안 하고 돈만 뜯어갔으면서 막상 자기가 가질 줄 알았던 재산이 동생에게 가 있으니 뺏겼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꼴 좀 보세요. 두 사람은 눈에 불을 켜고 영희 씨가 운영하는 조그만 식당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돈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 따위는 애초에 그들의 마음속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영애 씨가 왜 3년 전에 그 건물의 명의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대면하면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인간들인지 직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점심 영업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던 영희 씨의 식당 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렸습니다. 들이닥친 것은 핏대를 세운 오빠 부부였습니다. 올케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손님들이 보든 말든 영희 씨의 앞치마를 붙잡고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도둑년아, 내가 인간이냐? 평생 엄마 밑에서 효녀 노릇은 혼자 다 하더니 뒤로는 엄마 눈을 속여서 그 비싼 상가 건물을 내 앞으로 돌려놔? 당장 명예 돌려놓지 못해?
오빠 역시 식당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영희, 너 내 말 똑똑히 들어. 엄마가 임종 직전에 그 건물 놔준다고 유 원장 쓰신 거 너도 들었지? 유 원장이 우선이지. 내가 몰래 빼돌린 서류가 무슨 소용이 있어. 너 당장 그거 내 앞으로 안 돌려놓으면 법대로 해서 너 감옥에 쳐넣을 줄 알아.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수군거리며 수저를 내려놓았고 영희 씨는 가만히 오빠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뺨이 파르르 떨리고 가슴이 방망이질 쳤지만 영희 씨는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오빠 부부의 으름장에 겁을 먹고 눈물 흘리던 유약한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2년간 노모의 간병을 하며 모진 세월을 견뎌낸 영희 씨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오빠, 올게. 여기서 이렇게 영업 방해하지 말고 할 말 있으면 조용히 얘기해. 내 식당에서 손님들 내쫓지 말고 나가란 말이야. 영희 씨가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올케가 코웃음을 치며 영희 씨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조용히 얘기하긴 뭘 조용히 얘기해. 동네 사람들. 이 여자가 자기 친정엄마 병든 틈을 타서 재산 다 가로챈 도둑년입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구렁이를 키우던 년이라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던지는 가장 비열한 모함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악인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의 탓만 하며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피해자 행세를 하곤 하지요. 영희 씨는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은 곳에 보관해 두었던 두꺼운 서류 가방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오빠 부부의 얼굴 앞에 사정없이 내던졌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당당하면 이 서류들 똑똑히 눈 뜨고 소리내서 읽어봐. 탁자 위로 떨어진 서류 더미에는 먼지 냄새와 함께 수년 전의 날짜가 찍힌 빛바랜 영수증과 법원 통지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빠와 올케는 흠칫 놀라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서류의 첫 장은 바로 3년 전 이 상가 건물이 법원 경매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압류 통지서였습니다. 오빠, 기억 안 나? 3년 전에 오빠가 신도시 기획 부동산인지 뭔지 사기극에 휘말려서 엄마 명의로 대출받고 그것도 모자라 사채업자들한테 엄마 인감 도장 넘겨서 이 상가 담보로 3억 원 끌어다 썼잖아. 그때 오빠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시골집까지 찾아와서 엄마 멱살 잡고 동네 떠나가라 깽판 치던 거 벌써 잊어버린 거야? 영애 씨의 목소리가 떨려왔지만 눈빛만큼은 오빠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오빠는 순간 할 말을 잃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때 엄마가 길바닥에 나앉아 자살하겠다고 약을 먹니 마니 할 때 잘난 오빠 너는 어디서 뭐하고 있었어? 전화기 꺼놓고 잠적했잖아. 옳게 당신은 친정 핑계대고 도망쳤잖아. 그때 엄마 살리겠다고 내 전 재산 털고 죽은 남편 사망 보험금까지 다 털어서 사채 빚 3억 원 갚아준 사람이 누구였는데? 영애 씨의 맺힌 한이 폭발하듯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올케는 서류를 뒤적이다가 영희 씨가 사채업자들에게 대납하고 받은 영수증과 당시 엄마가 눈물로 지장을 찍어준 채무 변제 및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딸이 재산이 탐나서 빼돌린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친 사고 때문에 노모가 길바닥에 낳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딸이 피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삶을 갈아넣고 정당하게 사온 건물이었습니다. 부모 마음은 끝까지 자식이라지만 영희 씨에게 엄마의 상가는 유산이 아니라 엄마의 목숨을 구하고 남은 상처뿐인 훈장이었습니다. 오빠 부부는 서류에 적힌 명확한 법적 증거들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뻔뻔하게 소리를 지르던 올케의 얼굴도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의 폭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서류들 뒤에 숨겨진 오빠 부부가 차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노모의 진짜 유품과 진실이 다음 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억 원이야. 오빠가 엄마 이름 팔아서 날려먹고 잠적했던 그 돈. 내가 식당 주방에서 코피 쏟아가며 불판 닦아매운 돈이야. 영희 씨는 테이블 위에 흩어진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모아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덤덤해서 오히려 오빠 부부의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내가 재산 탐이 나서 엄마 건물 빼돌린 도둑년이라고? 오빠 정신 차려. 그때 내가 이 건물 안 지켰으면 엄마는 3년 전에 이미 길바닥에 나앉아 요양원은커녕 진작에 신용불량자 되어 돌아가셨어. 내가 욕심낸 게 아니라 내가 엄마 목숨 지키고 이 집 지킨 거다. 오빠 진우 씨는 불그락 푸르락해진 얼굴로 등기부등본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옆에서 앙칼지게 소리치던 올케 역시 법적으로 완벽하게 매매 처리가 끝난 서류들 앞에서는 더 이상 유죄 떨 명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죽기 전에 유언장을 나한테 썼잖아. 엄마 마음은 나한테 이 건물 주려고 했던 게 맞잖아. 오빠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인 양 쥐어짜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애 씨는 그런 오빠를 향해 멸시 섞인 눈빛 대신 깊고 쓸쓸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빠, 엄마가 왜 오빠한테 그 유언장을 썼는지 정말 몰라서 물어? 엄마 정신 흐려지기 전에 나한테 미안하다고 울면서 그랬어. 우리 진우 저 불쌍한 놈 저러다 길바닥에서 굶어 죽으면 어떡하냐고. 평생 사고만 치는 자식놈이 안쓰러워서 눈 감는 순간까지 그 아들놈 살려보겠다고 정신도 없는 와중에 유언장 쓴 거야. 가족이라 더 아픈 법입니다. 노모의 그 눈먼 사랑이 자신에게는 평생의 차별과 상처였지만 영희 씨는 이제 그마저도 이해할 만큼 세월의 무게를 아는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늙는다는 건 참 서러운 일이고 부모 마음은 끝까지 자식이라지만 그 맹목적인 사랑이 결국 아들을 더 망쳐놓았다는 것을 노모는 죽는 순간까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희 씨는 식당 문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다 확인했으면 나가줘. 나 손님들 받아야 해. 더 이상 내 식당에서 소란 피우면 그땐 정말 영업방해로 경찰 부를 테니까. 오빠 부부는 쫓기듯
식당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를 질러 보았지만 이미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자신들이 완패했다는 사실에 가슴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영애 씨 역시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오빠 부부가 떠난 텅 빈 자리를 바라보며 영희 씨는 엄마의 시골집 장롱 속에 남겨두고 온 낡은 가방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오빠 부부가 깽판을 치고 간 그날 저녁, 영희 씨는 식당 문을 일찍 닫고 홀로 엄마의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주인이 떠난 시골집 마당에는 마른 잎사귀들만 쓸쓸하게 뒹굴고 있었지요. 매일 밤 엄마의 가래를 받아내고 빨래를 하던 그 낡은 안방으로 들어서니 벽면에 걸린 빛바랜 가족 사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린 시절 오빠만 새 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던 그 사진을 보며 영희 씨는 묵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제 이 집도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영희 씨는 장롱문을 열고 엄마가 평생 입던 서랍을 하나씩 비워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고쟁이 바지, 보풀이 잔뜩 일어난 스웨터 속에서 매캐한 먼지 냄새와 함께 엄마의 익숙한 살냄새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렇게 장롱 가장 깊숙한 안쪽, 이불 더미 아래를 들추었을 때였습니다. 손끝에 딱딱하고 낡은 가죽의 촉감이 닿았습니다. 꺼내어 보니 그것은 엄마가 젊은 시절 장날마다 허리에 차고 다니던 빛바랜 검은색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가방 지퍼는 녹이 슬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힘주어 지퍼를 열자 그 안에서 신문지에 겹겹이 쌓인 무언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부모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마음을 마주하고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평생 나를 미워하고 차별했다고 믿었던 부모의 진짜 속얼굴을 보게 되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영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세월대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낡은 통장 몇 개와 함께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힌 노트 찢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본 영희 씨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1,000원, 5,000원, 만원. 매달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씩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꾸준히 저축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 거래 내역의 가장 첫 장에는 엄마가 비뚤어진 글씨로 꾹꾹 눌러 쓴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 영희. 영희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엄마의 전 재산을 탕진하고 빌딩을 날려먹는 와중에도 노모가 시장에서 나무를 팔고 폐지를 주워가며 딸 몰래 눈물로 모아둔 쌈짓돈 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빛바랜 편지지가 영희 씨의 손끝에서 파르르 떨렸습니다. 노트 쪽지에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글씨가 번진 엄마의 진짜 속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글을 배운 적이 없어 겨우 이름만 쓸 줄 알던 엄마가 이웃집 사람에게 대피를 부탁해 남긴 서글픈 유언이었습니다. 영희야, 내 딸 영희야. 못난 엄마 만나서 평생 고생만 한 내 딸아. 엄마가 눈이 멀고 귀가 먹어서 아들놈만 챙기는 것처럼 보였겠지. 내 가슴에 대못만 박는 이 못난 애미를 내가 얼마나 원망했을까 생각하면 지옥에 가서도 눈을 못 감을 것 같다.
편지의 첫 구절을 읽자마자 영희 씨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우 그놈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벌써 사람 구실하기 글렀고 평생 빚만 지다 감옥 갈 놈인 걸 내가 왜 몰랐겠냐? 내가 마지막까지 그놈 편을 들지 않으면 그 악독한 것들이 너한테 찾아가서 행패 부리고 내 삶을 뿌리째 흔들까봐 내가 무서웠다. 차라리 내가 끝까지 아들놈만 챙기다 죽어야 그놈들이나 원망하고 나한테 삿대질하지. 너한테는 빚쟁이들이 안 몰려갈 것 같아서 그랬다. 노모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쳐놓은 사채 빚을 딸이 대신 갚아주고 상가를 가져간 것을 알았을 때 노모는 안도하면서도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 부부의 탐욕을 알기에 자기가 죽고 나면 그 화살이 고스란히 정직하게 살아온 딸에게 갈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정신이 맑지 못한 척 임종 직전까지 아들 편만 들며 세상의 모든 원망을 자기가 짊어지고 가려 했던 노모의 눈물겨운 연기였습니다. 영희야, 상가 건물은 내가 피땀 흘려 지킨 내 것이니 절대로 빼앗기지 마라. 그리고 이 통장에 든 돈은 내 평생 시장 바닥에서 나물 팔아 모은 순전한 내 돈이다. 아들놈 손 안 타게 하려고 내 장롱 깊은 곳에 숨겨두었으니 이건 꼭 내가 가져가서 내 자식들 따뜻한 밥 한 끼 사 먹여라. 미안하다, 내 딸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 해주고 먼저 가슴에 묻어서 정말 미안하다. 빛바랜 편지지를 가슴에 품은 채 영희 씨는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미워한 게 아니었구나. 나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 지나간 세월 동안 쌓였던 원망과 서러움이 엄마의 눈물 젖은 편지 한 장에 눈 녹듯 씻겨 내려갔습니다.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때로 가장 아픈 모습으로 자식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지만 그 깊은 속에는 언제나 자식을 살리려는 눈물겨운 진심이 숨어 있는 법이지요. 영희 씨는 엄마의 낡은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평생의 한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엄마의 유산으로 인생 역전을 노리던 오빠 부부에게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거대한 해일이 되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고 자기가 뿌린 악한 씨앗은 결국 자기 마당에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상가 건물이 이미 동생의 명의로 넘어가 손을 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오빠 부부의 집은 그날 이후 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건물을 팔아 대출을 갚고 새로운 투자로 대박을 터뜨리겠다며 호언장담했던 오빠는 빚쟁이들의 거센 압박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들어온 조의금으로 대충 이자만 막아두었을 뿐 원금의 만기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올케는 신경질적으로 집안의 가구들을 발로 차며 오빠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장손이라며 어머니가 당신한테 다 준다고 유언장까지 썼다면서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면 어떡해? 당장 법원에 소송이라도 걸어서 그 건물 뺏어와야 할 거 아니야. 오빠 역시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소송은 무슨 놈의 소송이야. 등기부등본에 3년 전 매매로 싹 적혀 있는데 법대로 하면
내가 옛날에 엄마 명의 도용해서 사채 쓴 것까지 다 들통나서 나 감옥 가게 생겼단 말이야. 인생사 참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들어맞지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며 손쉽게 남의 재산을 가로채려던 인간들은 정작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현실의 무게 앞에서는 이토록 무력하고 추잡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오빠 부부가 무리하게 끌어다 쓴 사채 이자는 하루가 다르게 불어났습니다. 게다가 오빠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투자했던 가짜 주식 리딩방마저 사기극으로 드러나면서 오빠 부부는 그야말로 헤어날 수 없는 늪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문 앞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었고 밤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 문을 부서져라 두드렸습니다. 평생 부모 등에 빨대를 꽂고 동생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떵떵거리던 잘난 아들의 삶이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허물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마지막 순간까지도 동생 영애 씨의 가게를 찾아가 발목을 잡을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식당 마감 청소를 하던 영애 씨 앞에 형편없이 망가진 몰골을 한 오빠가 나타났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화려한 옷을 입고 기세등등하게 소리를 지르던 오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더러운 먼지로 헝클어져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은 때국물이 찌들어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빠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영희 씨의 발밑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희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천벌을 받을 짓을 했다. 제발 이 못난 오빠 한 번만 살려다오. 지금 당장 1억 원만 없으면 나 진짜 길바닥에 나앉아 감옥 가게 생겼어. 엄마 상가 건물 담보로 대출 조금만 받게 해줘라. 응? 내가 내 동생이잖아. 오빠는 영애 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걸복걸했습니다. 식당 밖을 슬쩍 보니 그 드세던 올케 역시 차마 들어오지도 못하고 우산을 쓴 채 빗속에서 덜덜 떨며 안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영애 씨는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오빠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져 내 주머니를 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영애 씨의 품 안에는 엄마가 남긴 눈물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딸을 해코지할까봐 죽는 순간까지 연기를 해야 했던 그 서글픈 노모의 진심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의 자비는 사치였습니다. 영희 씨는 오빠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오빠, 손 치워. 내가 오빠 빚 갚아주느라 내 전 재산 날리고 남편 사망보험금까지 다 썼을 때 오빠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라도 한 적 있어? 엄마 병실에서 똥오줌 받아내며 올 때 오빠가 내 손 한번 잡아준 적 있냐고. 영애 씨의 목소리는 비록 나직했지만 얼음 송곳처럼 날카롭고 단단했습니다. 오빠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피를 나눈 남매잖아.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텐데 내가 나를 이렇게 매정하게 버리면 엄마가 좋아하시겠냐? 그 말에 영희 씨는 참아왔던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오빠, 착각하지 마. 엄마가 마지막까지 오빠 편을 들었던 건
오빠가 예뻐서가 아니야. 오빠가 하도 악독해서 죽고 나면 나한테 행패 부릴까봐 나를 지키려고 연기하신 거야. 엄마가 남긴 진짜 유산은 이미 다 내 손에 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인생에 찾아와서 흔들 생각하지 마. 영애 씨는 수저통을 정리하며 단호하게 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 내 인생에서 오빠라는 존재는 오늘부로 끝이야. 결국 오빠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빗속으로 쫓겨났습니다. 자신이 뿌린 욕심의 대가를 고스란히 받으며 길바닥으로 걸어나가는 오빠 부부의 등 뒤로 식당의 따뜻한 불빛이 툭 하고 꺼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빠 부부는 결국 밀린 빚을 감당하지 못해 살던 집마저 경매로 날리고 도시 변두리의 자그만 단칸방을 전전하며 일용직을 다니고 있다는 소식이 풍문으로 들려왔습니다. 평생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인간들이 마침내 자신들이 지은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짊어지게 된 것이지요. 반면 영애 씨의 식당은 정직하고 따뜻한 손맛 덕분인지 날이 갈수록 손님들이 늘어 활기를 띠었습니다. 마음에 맺혔던 응어리가 풀리니 영애 씨의 얼굴에도 예전의 서글픔 대신 환하고 편안한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던 주말 아침, 영희 씨는 정성스럽게 끓인 단팥죽 한 그릇을 보온병에 담아 엄마의 무덤가를 찾았습니다. 풀이 파릇파릇하게 돋아난 무덤 앞에 서니 시원한 산바람이 영애 씨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습니다. 영애 씨는 하얀 쌀밥 대신 엄마가 평생 좋아했던 달콤한 단팥죽을 작은 그릇에 정성껏 따라 무덤 앞에 올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던 단팥죽이야. 따뜻할 때 많이 먹어. 이제 아들 걱정 같은 건 다 내려놓고 거기서는 엄마 배불리 먹고 편히 쉬어. 영애 씨는 엄마의 묘비를 거친 손마디로 어루만졌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참 모질고 서러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아들만 귀하게 여기던 엄마가 원망스러워 밤새 베갯니들 적신 날도 부지기수였지요. 하지만 엄마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통해 그 깊은 사랑을 확인한 지금 영애 씨의 마음속에는 오직 감사함과 애틋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나 엄마 딸로 태어나서 참 행복했어. 엄마가 숨겨둔 쌈짓돈으로 내 자식들 대학도 잘 보냈고 나 이제 돈 걱정 없이 잘 살아. 그러니까 엄마도 내 걱정은 하지 마. 영애 씨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이번에는 아픔이 아닌 따뜻한 위로가 되어 엄마의 무덤과 흙 속으로 촉촉이 스며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사 참 길고도 짧습니다. 살다 보면 부모에게 상처받고 가족에게 배신당해 가슴을 쥐어뜯는 날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며 바르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늘이 내 억울함을 알아주고 꽁꽁 얼었던 마음을 녹여주는 따뜻한 봄날이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영희 씨는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엄마가 위에서 잘 살아가라며 환하게 웃어주는 듯 따스한 햇볕이 영희 씨의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고 있었습니다.